오늘은 그 저번 시간에 솔젤 나노 하이브리드 재료 했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확장된 그 개념인데요. 그 고차 구조 제어 기술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뭐 3차원 구조, 2차원 구조로 이렇게 막 브랜치 돼서 만드는 뭐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오늘 하는 내용이. 그래서 이거는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말인데 그 보통 복합 재료 하면 그냥 섞는 거 이렇게 되고 뭐 그 다음에 합성 수준에서 분자 레벨로 하는 거 이게 있는데 그냥 저번 시간 그 다음에 저저번 시간에도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그냥 섞으면 특별한 특성은 안 나온다. 그냥 두 개가 이제 혼합해서 어떤 각각의 특성이 나오거나 한 개가 다른 쪽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밖에 안 되는데 지금 분자 레벨로 이렇게 낮춰서 합성할 때 분자 레벨 수준으로 해버리면 완전히 새로운 그 신물질을 만들 수 있다. 이게 지금 개념이고요. 그래서 말할 때 복합 소재라는 용어도 쓰게 되고 뭐 하이브리드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이걸 그렇게 구분해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한국말로 하면 복합이고 하이브리드면 하이브리드고 저는 클래스 1, 클래스 2로 이렇게만 분류를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복합 재료라고 여기서는 물리적으로 그냥 섞어 있는 흙탕물 같은 그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혼합할 수 있는 물질은 뭐 이렇게 각각 고분자 그 다음에 무기물 고분자 이렇게 다 혼합해서 쓸 수 있죠. 근데 특성은 거의 이제 섞어서 쓰는 이런 성질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매우 작은 나노 단위만큼 이렇게 합성을 하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특성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혼합을 하게 되면 어떤 물질의 특성을 그냥 리니어하게 따라가게 돼요. 이거를 많이 넣어주면 그 물질이 당연히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적게 넣어주면 적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믹스처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특정 고분자나 물질의 이런 퍼센트에 따라서 특성이 이렇게 리니어하게 바뀝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뭐 고분자에서는 여러분들 불락 공중합체라고 아시죠? 그래서 A라는 고분자가 있고 B라는 고분자가 있으면 두 개를 섞어주게 되면 각각의 그냥 특성만 나타나게 되는데 불락을 나눠서 한 고분자 안에 A 불락, B 불락이 있는 불락 코폴리머를 만들게 되면 완전히 다른 특성이 나오게 돼요. 합성을 해버리면.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계속 설명을 했는데 이제 어떤 우리가 물질을 합성할 때 그 중심이 되는 어떤 블락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블락을 A라는 블락을 중심으로 했다 칩시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그 펑셔널기가 몇 개 있냐에 따라서 그 얘의 몇 차원 구조를 제어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쪽에 그 하나가 있고 이쪽에 하나가 있으면 당연히 이쪽 펑셔널 기가 두 개니까 두 쪽 방향에 대해서만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이렇게 3차원적으로 뭔가를 만들고 싶다 하면 다른 펑셔널 기를 이렇게 집어 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이 손이 4개니까 4쪽 방향으로 뭔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여기서 이제 기능성 기를 유기물 가지에 선택적으로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넣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시작하는 물질에 2가지 펑셔널 그룹이 넣으면 이렇게 그냥 가는 거고 3가지를 넣으면 이렇게 하이퍼 브랜치드 된 형태로 이렇게 물질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만들 때 유기물에 이런 펑셔널 기를 집어넣어서 원하는 방향으로 다 할 수 있어요. 뭐 무기물이랑 섞으면 이런 이제 그 실리콘 계열이랑 같이 이제 유무기 복합 재료를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떤 기능기를 가진 유기물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이걸 유무기 하이브리드 재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PI랑 실리콘 옥사이드를 그냥 섞어주게 되면 섞어줘서 우리가 이제 미세 구조를 이렇게 관찰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볼록볼록한
그 실리콘 옥사이드가 많이 보입니다. 당연히 물리적으로만 섞었기 때문에 이게 많이 보이게 되죠. 근데 이거와 같이 이제 완전히 그 유무기 하이브리드 복합 재료를 이렇게 분자 수준으로 만들게 되면 매우 스무스한 이런 그 구조를 이렇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한 거와 화학적으로 한 게 완전히 이제 그 미세 구조 쪽을 보게 되면 완전히 다른 이런 물질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기물이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능성 기를 어디에 도입하느냐, 그 다음에 어떤 기를 도입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걸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조금만 바뀌어도 알킬 체인 하나나 두 개만 바뀌어도 특성이 엄청나게 크게는 안 바뀌지만 어느 정도 바뀐 특성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유기물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것도 계속 저번 시간에도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은 뭐 여러 가지 하이브리드 재료들이 나와요. 뒤에 뭐 메탈로 폴리머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반도체에서 리소그래피 뭐 이런 거에 쓸 때도 또 하이브리드 재료도 나오고 막 나오는데, 어쨌든 엄청 다양한 광전자, 그 다음에 에너지, 생체 기능 여기에 굉장히 많이 쓰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물질들이 전에도 살폈지만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 지금 핸드폰 보면 핸드폰 메이드 인 코리아 돼 있나? 되게 많은 그 전자 제품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 막 이렇게 많이 적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소재가 없어요. 여러분들 독일에는 벤처 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아서 걔네들이 한 가지 소재나 한 가지 부품만 만들어서 회사가 그 수익을 굉장히 많이 창출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벤처들이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거의 벤처 기업들이 없죠. 소재나 부품을 개발하는. 그래서 이게 한 예로 이게 LCD 그 모니터가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이거에 들어가는 소재나 부품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나라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냥 부품만 갖다가 우리나라에선 조립만 하는 거죠. 뭐 중국에서 싸니까 중국 가서 조립해 와서 그냥 삼성 찍으면 삼성이고 LG 찍으면 LG인 거죠.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우리나라 브랜드가 찍혀 있는 삼성, LG 제품은 솔직히 말하면 삼성, LG 제품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 뭐 미국 사람 피가 좀 섞이고 막 외국 사람 피 섞였는데 뭐 한국에서 태어나면 뭐 한국 사람이긴 하지만 피는 좀 다른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이것도 이제 소재 안에 들어가 보면 완전히 해외 제품이라는 거죠. 거의 일본이나 그 미국 이쪽 기업들이 다 그 소재는 다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2차 전지, 그 다음에 뭐 반도체, 그 다음 핸드폰 등등 다 이렇게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이거는 그 멀티레이어 커패시터를 말하는 거고,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뭐 이렇게 다 있으면 거의 반 이상은 다 외국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소재 의존도가 굉장히 강해서 그 앞에서 말한 유무기 하이브리드 소재 자체도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만들어진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일본, 미국에서 다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아까 앞에서도 살펴본 응용 분야에는 굉장히 목적성에 따라서 굉장히 많죠. 뭐 기계적, 광학적 특성이 좋은 거, 그 다음에 열적 특성, 그 다음에 전자기적 특성, 이거에 따라서 이제 응용 분야가 매우 다양하게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뭐 ITO를 대체하는 물질이나 고분자나 이제 그 실버 나노와이어 같은 게 투명성이나 전도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기존의 인준 틴 옥사이드를 대체하는 어떤 물질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다른 이제 열적 특성, 이게 좋은 것들이 이제 뭐 반사용 방막이나 코팅, 내열 소재 이쪽으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고분자 중에서 열적 특성이 되게 뛰어난 고분자 대표적인 게 뭐죠? 케블라? 뭐 케블라도 있고 되게 많죠. 그 폴리이미드라고 들어봤어요? 폴리이미드?
여기 성 교수님 방에서 막 그거 한 사람 없나? 거기서 많이 쓸 텐데. 뒤에서 좀 소개를 할 거고, 이거는 이제 분자 레벨 복합체 중에서 메탈로 폴리머라고 이렇게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게 딱 이름에서 보죠. 메탈이랑 고분자랑 섞은 거죠. 그러면 고분자의 대표적인 성질이 뭔가요? 이렇게 잘 늘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이드로카본이 길면 절연 특성을 발휘할 수도 있고, 근데 여기에 메탈을 집어넣으면 메탈은 당연히 전도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 전기절연성인 고분자 매트릭스에 전도성이 있는 금속 나노 입자를 이렇게 분산해서 쓰게 되면 메탈로 폴리머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중요한 점이 뭐냐면, 고분자가 인슐레이팅 하기 때문에 금속 나노 입자를 얼마만큼 넣어주느냐가 되게 크리티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되게 전도성이 좋아질 거고, 어떤 시점 이하에서는 그 크리티컬 포인트가 당연히 있겠죠. 어떤 시점 이하에서는 굉장히 전도성이 떨어지고 절연 특성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절해서 이제 반도체나 디바이스 이제 저온 배선 공정용 소재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전성 페이스트라고 해가지고 제가 맨날 얘기한 게, 앞으로 미래는 프린팅 일렉트로닉스가 되게 대세로 작용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페이스트가 있어야지만, 그러니까 물감 같은 거죠. 물감 같은 게 있어야 우리가 프린팅을 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봅시다. 요걸 보면 어떤 유기 매트릭스가 이렇게 있고 금속 나노 입자가 이렇게 있어요. 있게 되고 고분자가 이렇게 이제 표면에 둘러싸이는 형태로 뭔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 온도가 될 수도 있고 이게 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에너지 소스가 될 수는 있어요. 그게 되게 됐을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금속들이 각각 다 떨어져 있으면 당연히 전도성이 없잖아요. 그죠? 전도성이 없는데 특정 온도를 이렇게 가하게 돼서 얘들이 이렇게 컨티뉴스한 이제 그 패스웨이를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면 당연히 전도성을 띠는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겠죠. 그게 이제 메탈로 폴리머의 이런 이제 그 메탈릭한 성질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공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안 나올라나? 나는 왜 가지고 오면 안 열릴까? 이게 그 여러분들 전에 롤투롤 공정이라고 알죠? 롤투롤 공정인데 그 아까 메탈로 폴리머 같은 애들을 위에 이제 롤투롤 공정에서 위에서 깔아가지고 이거를 만들 때 이 페이스트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미니 롤투롤 코터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그 페이스트를 이렇게 프린팅 장치에 이렇게 집어넣어요. 집어넣게 되면 여기 지금 한 줄로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프린팅 돼서 이제 찍혀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잉크들이 이렇게 그 우리 그 컨베이어 벨트 지나가듯이 그냥 이렇게 말 그대로 롤 투 롤로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되려면 무조건 물질들이 용액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당연히 이제 프린팅이 되지 뭐 그냥 고체인데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쪽 롤투롤 공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린팅 일렉트로닉스를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거고, 이게 그래서 이렇게 패턴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도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왜냐면 프린터니까 얘가 되게 큰 프린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근데 이거는 미니 롤투롤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 한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진짜 실제 롤투롤 공정은 이 방 안에 그 장비가 일렬로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LED나 그 플렉서블한 기판에 이걸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저기 끝에 가면 공정이 다 끝나는 거죠. 여러 레이어가 이렇게 쌓여서. 근데 마지막은
아까 말했던 메탈로 폴리머 같은 어떤 이러한 그 페이스트를 위에 바르고 마지막에 온도나 이제 자외선 처리를 해서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만들어야지만 전도성을 띠고 있는 금속 그 전극대를 위에 올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페이스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들이 이미 상용화돼서 되게 많이 팔리고 있어요. 실버 페이스트라고 해서 실버 페이스트에 이제 그 당연히 나노 물질이 되면 분산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왜냐하면 작은 물질일수록 표면적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런 물질들이 이제 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다 끌어당겨요. 그래서 이게 뭉침 형상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 파티클 위에 분산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런 이제 유기물이나 다른 물질들을 이렇게 붙여줘야 돼요. 그래야 분산성이 강하고 유니폼하게 어떤 그 전극이나 이런 거를 코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물질들이 상용화돼서 팔고 있는 거죠, 이미.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뭐 케블라 이런 것도 있지만 폴리이미드라는 되게 멋있는 고분자가 있어요. 5대 그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고 이렇게 뭐 정했는데 이 중에 맨 마지막에 폴리이미드라는 애가 있습니다. 폴리이미드는 그 열적 내열 특성이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강하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미드 테이프라고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누런색 테이프가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발라주게 되면 얘네들이 한 700도? 용융점이 700도니까 안 녹는 거죠. 이 이미드 그게 있으면. 그래서 이게 이미드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대표적인 폴리이미드 고분자가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굉장히 강하게 생겼죠. 여러분들 중간고사에 있었던 케블라의 그 장점을 쓰라 했을 때 이런 링이 많다 이런 거 쓴 사람들이 맞았어요. 그때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합니다. 열적 특성들이. 그래서 이렇게 테이프나 이런 형태로 이미 만들어져서 이런 그 반도체 공정이나 어떤 고열 과정에서 사용하는 이런 그 산업계에 엄청 많이 쓰이고 있어요. 이 물질은 이미. 그래서 이게 특성이 어마어마하죠. 사용 온도 엄청 넓고 뭐 400도씨까지 물성 변화 없죠. 그 다음에 뭐 내마모성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접착력이 굉장히 좋아요. 폴리머 같은 게 되게 소프트한 이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어떤 두 가지 물질을 이렇게 접착해 줄 때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드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 지금 이제 내열성이 가장 뛰어난 물질 중에 하나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어서 지금 장기 내열 온도가 300도 이상에서 이 폴리이미드 계열이 제일 높은 이런 특성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아마 되게 반도체 공정하는 데 보면 이런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드 테이프 달라고 공대에 가면 다 들고 있어요. 뭐 이렇게 공정할 때 이렇게 다 붙일 때 다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응용 분야는 엄청 많아요. 이게 뭐 자동차 부품, 그 다음에 전자기기, 선박 이런 데도 막 쓰이고 있고 특수 목적용으로 또 많이 씁니다. 이제 그 용접 이런 데도 많이 쓰고 당연히 기계 같은데 여러분들 기계가 맨날 피스톤 운동하고 막 하면 되게 이게 마찰력에 의해서 엄청나게 온도가 많이 몇백 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어링 부분에도 이렇게 이미드 고분자들이 이렇게 많이 쓰이게 되고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까 말한 이거 말고 메탈로 분자 레벨 복합체 말고 이제 또 다른 게 뭐냐면 표면적 극대 표면적 소재라고 해서 이제 표면적이 넓으면 뭐를 하기가 되게 쉽죠. 얘네들 입자들끼리 굉장히 붙으려는 성질이 강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끌어당기는 성질이 굉장히 강해요. 이거를 근데 표면적이 넓은 물질을 요즘에 어디다 많이 쓸 수 있을까요? 표면적이 되게 넓어서 어떤 거를 잘 당겨요. 그죠? 요즘에 문제가 되는 사회 이슈가 뭔가요? 오늘도 밖에 나가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미세먼지가 있죠. 미세먼지가 있는데 어떤 컨셉이 있냐면
여러분들 뭐 저번에 수업 들은 사람은 알겠지만 이게 인간 사회랑 되게 비슷합니다. 이 파티클의 세계가 어떻게 비슷하냐면 뭐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이렇게 소수가 있다 칩시다. 소수가 이렇게 있고 대형 집단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당연히 소수로 한두 명씩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어떤 여러분들 1학년 때 특성을 보면 어떤 큰 무리가 만들어져요. 활달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나머지 아웃사이더 몇 명들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근데 이 큰 무리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나만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작은 입자들이 이렇게 큰 무리로 들어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게 오스트발트 라이프닝 이펙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세먼지는 굉장히 작죠. 굉장히 작아요. 그죠? 이렇게 굉장히 작다 칩시다. 그러면 이 현상을 기반으로 해서 엄청 간단한 컨셉의 미세먼지를 잡아내는 기술이 있어요. 뭘까요?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도 굉장히 많다 칩시다. 그러면 큰 놈을 하나 던지면 됩니다. 위에다가 밖에다가 이렇게 던져버리면 먼지를 던지는 건 아니죠. 먼지를 던지지 않고 어떤 표면적이 굉장히 강하고 이 미세먼지와 어떤 인터랙션 할 수 있는 어떤 게 이렇게 있는 굉장히 큰 덩어리를 이렇게 던집니다. 하늘에서 비행기가 뿌린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 눈에 얘네들은 좀 있으면 보이겠죠. 얘네들이 다 이렇게 붙으니까. 그죠? 이게 미세먼지를 잡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개예요. 최근에 이렇게 막 핫하게 개발되고 있는. 굉장히 간단하죠. 그냥 던져버리면 되는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얘가 하늘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불쾌하죠. 엄청 큰 먼지, 눈 같은 게 하늘에서 계속 떨어집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불쾌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청소부 아저씨나 이렇게 그냥 쓸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쓸어서 담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그 지금 미세먼지 잡는 방법 중에 한 개가 됩니다. 당연히 뭐 필터 이런 거는 뭐 이미 다 있었던 건데 필터 같은 거는 뭐 위에서 이렇게 우리 고기 잡듯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위에서 막 비행기 타고 막 이렇게 계속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격 대비 성능이 높다라고 하는 게 이런 기술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넓은 표면적이 이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했는데 MOF라는 물질이 있죠. 메탈 오르게닉 프레임워크라고 해가지고 어디에서 있나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고분자들로 해가지고 이런 그 나노 기공을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물질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 물질 사이사이로 어떤 그 기공의 크기에 맞춰서 원하는 가스나 유해 물질을 흡착을 이렇게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분자들은 약간 그런 특성은 MOF보다는 조금 떨어지기는 하는데 이런 그 사이사이에 넣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에 MOF 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 기공 크기에 따라서 그 타겟으로 하는 가스가 달라집니다. 수소면 수소, CO2면 CO2 뭐 등등 유해 가스가 뭐냐에 따라서 이게 많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에 설명한 MOF 소재들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메탈이나 올게닉이 이런 어떤 틀을 형성하는 거를 다 MOF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이 노란색은 MOF가 아니에요. 얘가 뭔가를 잡고 있는 그런 형태를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메탈과 올게닉 물질들이 이렇게 이제 되게 규칙적인 구조를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고 이 규칙적인 형성 크기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제 그 노란색 물질과 같은 어떤 가스나 이런 그 분자들이 여기에 그 흡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제 말했듯이 이게 그 1g이 테니스 코트 10개 붙여놓은 거랑 똑같이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흡착, 탈착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있고 그냥 흡착만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목적성에 따라서 다르겠죠. 만약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 MOF 소재를 어떤 드러그 딜리버리, 이제 약을 이렇게 배달해서 어떤 타겟 물질에 내놔야 된다고 치면 이렇게 흡착됐다가 어떤 그 타겟 세포에 도착했을 때 얘를 내놓는 특성도 강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렇게 뭐 이제 바이오 어플리케이션이냐 어디 어플리케이션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른 거고, 최근에 이게 제일 많이 사용이 된 거는 CO2 흡착을 할 때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런 물질들을 공장 그 굴뚝 같은데 이렇게 그 배기 가스 같은 거 나올 때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CO2가 트랩된 이 MOF를 컬렉팅해서 이렇게 버리는 그런 식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요거 뭡니까? 이거 남자들 좋아하는 1년 전에 나왔나요? 저는 이거 봤는데 굉장히 유치하더라고요. 갑자기 막 싸우다가 말도 안 되게 화해를 하는 그 이상한 장면. 근데 여기서 배트맨이 굉장히 많이 얻어맞죠. 막 코피도 흘리고 되게 우리의 영웅인데 많이 얻어먹는데 한 딱 타이밍에 굉장히 슈퍼맨을 많이 때리는 장면이 나오죠. 요거 뭡니까? 녹색깔. 그쵸. 근데 저는 이 크립톤이 막 어떤 크립톤인지 잘 몰랐거든요. 크립톤이 뭔지 알아요? 크립톤? 우리 주기율표 있잖아요. 주기율표 어디 있습니까? 그거 몰랐죠? 크립톤, 그 크립톤, 이 크립톤. 그쵸. 비활성 기체 있는 데 있잖아요. 근데 얘네가 나는 되게 좋은 애인 줄 알았거든요. 나도. 근데 이렇게 막 조사를 해보고 했더니 굉장히 안 좋은 물질이에요. 핵 폐기물 중에 하나인 거 알고 있었어요? 이게? 나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 녹색으로 표현한 게 아닐까요? 이 만든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제가 되게 유치한 이걸 생각을 했는데 이게 배트맨이 얘를 이렇게 공격했잖아요. 근데 MOF로 이렇게 막 방어하는 그런 게 있었으면 이렇게 좀 재밌었을 것 같아요. 혼자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되게 생각을 했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게 고준위 폐기물에 이게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핵 그 우리 우라늄 이용해서 막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안 좋은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 중에 이 크립톤이 있어요. 크립톤이 있는데 아까 그 MOF나 다공성 고분자들이 이 크립톤 기체를 흡착하는데 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연구하다가 여러분들 수업 준비하다가 열심히 찾는데 갑자기 구글에 얘가 나오는 거예요. 그 배트맨이 여기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설마 이거랑 관련이 있나 싶어서 이렇게 했더니 약간 제가 어거지로 만든 거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크립톤이 안 좋은 물질이고 MOF로 흡착을 할 수 있다. 이걸 그냥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있고 또 저번 시간에도 많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지만 코팅 소재로 많이 이용이 돼요. 그 당연히 전도성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부식성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뭐 저항성 등등 하고 제일 좋은 거는 그 솔젤 방식으로 만들 수 있어서 이게 탄성력을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쉽죠. 그래서 이 그 무기물이랑 고분자를 이 ATRP 그 라디칼 반응 중에 한 개죠. 이걸로 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어떤 무기 입자를 기판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인시추라는 말 들어봤어요? 인시추? 요거의 뜻이 뭐죠? 인시추? 시간으로 변하는 거 실험한 거? 뭐 그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고분자 할 때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승철이에요. 그래서 그 인시추라고 하는 이 고분자에서 쓰는 거는 여러분들 그 요리할 때 요즘에 요리 프로그램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요리할 때 제일 쉬운 게 뭐예요? 뭘 넣고 뭐 순서대로 막 하면 되게 헷갈리잖아요. 그죠? 제일 쉬운 요리법은 다 때려놓고 끓이는 겁니다. 그죠? 그냥 다 때려놓고 끓였는데 맛있으면 굳이 막 순서를 이렇게 타가지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인시추라는 말이 원팟으로 다 만드는 걸 인시추라고 해요. 그래서 한 방에 이 과정을 쫙 이렇게 해버리는 거. 뭐 굳이 뭐 반응을 하다가 다시 빼가지고 정제해서 또 만들고 이게 말고 요 안에서 한 팟으로 이제 원팟 리액션이라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요거로 한 방에 하는 거를 인시추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아까 그렇게 표현한 것도 맞아요. 인시추라고 해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보는 것도 그렇게 말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무기입자 표면에서 얘들이 이제 중합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타깃으로 하는 물질들을 굳이 파티클과 고분자를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붙일 필요가 없이 여기서 이제 성장을 시켜서 훨씬 더 이제 그 뭐지? 파티클 표면에서 그 중합도가 높은 어떤 물질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이런 형식으로 파티클에 만들어서 이렇게 되면 이게 좀 징그럽긴 하지만 그 표면에 이렇게 고분자들이 붙어 있는 형태의 입자들을 만들 수도 있고 기판에 이렇게 하면 우리 그 빛같이 생긴 거 붓처럼 이렇게 브러쉬라고 하는데 하이브리드 브러쉬 구조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형태로.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지금 뭐 예상할 수 있는데 그냥 여기에 펑셔널 그룹이 있고 바이닐 기만 여기 있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물질을 여기 아무거나 다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구조로.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그죠? 그래서 이 라디칼 폴리머리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산업 분야에서도 거의 그 대량으로 고분자들을 만들 때 한 50% 이상은 다 라디칼 중합을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뭐 리빙 중합 이렇게 등등 있는데 뭐 이렇게 다 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그 라디칼 중합을 할 때 핵심은 단량체가 바이닐기만 있으면 무조건 되잖아요. 바이닐기만 있어 이제 만들면 되는 거고 뭐 이 리빙 음이온 양이온 이 중합법은 뭐 어떤 거를 캐시제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형태로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블락곡 중합체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 우선 이걸 먼저 보면 다 알죠. 블락곡 중합체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했을 때 이 두 가지 고분자를 먼저 만들고 나서 섞었을 때랑 이 고분자를 블락곡 폴리머로 만들었을 때 그 특성이 완전히 다르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원하는 블락을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블락곡 폴리머에서는. 그래서 이건 두 개를 섞기 때문에 다이블락이라고 하고 이건 세 가지를 섞기 때문에 트라이블락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블락곡 중합체의 가장 큰 장점이 뭘까요? 저게 블락이 이렇게 나눠지면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고분자 화학에서 배웠나요? 그죠? 막 원하는 어떤 블락의 양을 조절하거나 이렇게 해서 매우 다양한 형태의 이런 그 미세 구조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게 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A 파트에만 어떤 거를 형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블락이 만들어졌다고 칩시다. 치면 여기에 특정 A 부분에만 흡착할 수 있는 어떤 걸 집어넣게 되면 이쪽 파란색 부분 빼고는 전부 다 이쪽 구조로 다 그 마이크로 포러스나 그 나노 포러스한 구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어떤 형태로 이렇게든. 예. 그래서 그 블락 공중합체를 이용해서 나노 입자를 만드는 어떤 반응이 있는데
이렇게 있다 치면 이 A가 만약에 이런 그 코어를 이루고 B가 이렇게 약간 쉘 형태로 이룬다고 칩시다. 이렇게 이루면 이 A 파트에 해당되는 A의 그 분자량을 조절을 하게 되면 만약에 여기다가 금 솔트 어떤 물질을 집어넣어요. 만약에 금 솔트 물질을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이 안쪽에만 이렇게 흡착이 되겠죠. 그죠? 그러고 나서 열 처리를 해주게 되면 그 안에 이 파티클 안에 굉장히 그 나노 구조를 이렇게 띠고 있는 그 골드 나노 파티클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마이셀 구조로도 이 블라커 폴리머를 해서 만들 수 있고 여러분들 실린더 형태로 해가지고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적으로 흡착이 될 수 있는 어떤 금속 솔트들을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노 스케일에 해당되는 이렇게 나노 입자들도 만들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은 특성이죠. 그래서 여기 봅시다. 그러면 이게 앞에서 어떤 블락공 중합체를 막 이용해서 만든 다양한 물질들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여기 기업을 보십시오. 우리나라 기업은 없죠. 그래서 이게 상용화되어 있는 물질들이 굉장히 많아요. 바스프는 굉장히 유명하죠. 유명한 바스프도 있고 뭐 필립스도 있고 이런 그 유무기 하이브리드 물질들이 이미 상용화돼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이 물질들이 웬만한 전자제품이나 이런 데 다 들어가 있어요. 조금씩은 다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 물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 열적 특성이나 뭐 이런 거 되게 좋은 아까 폴리미드 같은 거는 뭐 항공 이쪽에도 로봇 이쪽에도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되고 그래서 정말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가 기업이 이게 하고 있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음 거는 이 섬유상 전도체라고 해서 앞에서 말했던 뭐 그 메탈로 폴리머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비슷한 개념인데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다릅니다. 어떻게 쓰는지. 근데 여러분들 낙내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 거 아나요? 우리 막 피레침 해가지고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빌딩이 있는데 얘가 굉장히 전자제품 뭐 태양전지라고 치면 얘가 높은 데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낙내가 이렇게 쳤어요. 낙내가 쳤는데 얘는 이제 끝나는 거죠. 그게 왜 끝나는지 알아요? 낙내가 이렇게 치면 엄청난 전류가 한 방에 이렇게 미치죠. 그러면서 이쪽에 그 전이차가 굉장히 크게 나면서 역전류가 엄청 많이 흘려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 쓰고 있는 제품에 엄청난 전류를 한 방에 주기 때문에 얘가 완전히 끝나죠. 그래서 낙내가 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얘네들의 이제 포텐셜을 여러 군데 이렇게 퍼뜨려 줘야 돼요. 여러분들 그 매 맞을 때도 되게 얇은 회초리로 맞으면 엄청 아프잖아요. 근데 약간 두꺼운 걸로 맞으면 덜 아파요. 그게 왜냐면 면적이 넓어서 그래요. 면적이 넓어서 이걸 쫙 펴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이제 그 전도성 물질을 이용해서 이제 고분자랑 해서 이게 낙내 제어 소재로도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그 아이소트로픽이라는 말이 있고 어나이소트로픽이라는 말이 있죠. 등방성, 이방성이라고 하는데 등방성이 뭔가요? 등방성. 그죠? 뭐 예를 듭시다. 자, 여기 이런 물질이 있어요. 물질이 있는데 이쪽 방향으로 특성이 있고 이쪽 방향으로 특성이 있잖아요. 대부분 물질들은 특성이 똑같겠죠. 만약에 호모지니어스 하다고 치면 이쪽 방향으로도 특성이 같겠고 이쪽 방향으로 같은데 등방성 물질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들 대표적인 그 이방성 물질이
편광 필름이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어떤 특정 이제 그 빛만 이렇게 통과시켜주고 나머지는 다 걸러버리는 그런 필름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내 모니터를 아무도 보지 않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붙이면 옆에서는 안 보이고 나만 이렇게 보이는 그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방성 특성을 이용한 건데,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수직외로는 전도성을 가지는데 수평으로는 전도성을 가지지 말아야 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목적이 만약에 밑에서 위로 무조건 전류를 흘려야 되고 이 사이로는 수평 방향으로는 전류를 흘리지 말아야 될 경우에는 이방성 특성을 이용해서 수직으로만 전도성을 일으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이브리드 물질로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섬유상 전도성 물질도 또 엄청 많이 상용화돼서 팔리고 있죠. 다 상용화돼 있고 전도성 섬유 이렇게 있고, 여러분들이 전에 배웠던 피닷, 그죠? 피닷 요것도 상용화돼서 바이엘사 베이트론 P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전도성 고분자가 이제 피닷이랑 폴리아닐린 이 물질입니다. 이 물질들이 이제 그 ITO를 대신한 어떤 전도성 고분자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실버 나노와이어나 실버 그 페이스트의 고분자들은 이제 복합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 뭐 이렇게 어디 갔냐? 여기 있네. 이렇게 CNT랑 이렇게 해가지고도 이렇게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업체 보면 역시나 다 외국입니다. 일본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나라도 있긴 있어요. 이방성 아까 전도 필름이라고 해서 제가 설명했던 그리고 제일모직이랑 뭐 LG 이쪽도 이제 이렇게 팔고 있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뭐 프린팅 일렉트로닉스나 등등 이런 거를 다 하려면 이런 페이스트나 접착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거 뭐예요? 이거 뭐 같아요? 이거 그냥 그린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뭐 프린팅하면 이런 식으로 태극기 모양 같아서 이렇게 제가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 그 반도체, DRAM 이런 거 만들 때 노광이라고 들어봤어요? 노광 한다고? 우리 이렇게 막 삼성전자 이렇게 나오면 우리 막 엄청 그 반도체 만들었다고 이렇게 회로 같은 거 보여주잖아요. 그거 할 때 이렇게 노광을 해야 돼요. 노광이 여러분들 사진 찍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그쪽 부분만 이렇게 회로가 만들어질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뭐 우리 프린터 뭐 PPT나 써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나노 구조로 이렇게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그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사이언스인가 네이처지에 우리 그 무기 물질들이 크랙이 가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크랙이 가는데 크랙이 갈 때는 어떻게 가요? 무기물이 크랙이 가려면 당연히 약한 부분에서 크랙이 가겠죠. 여러분들 그 커피 보면 이지컷 해가지고 여기에서 찢으세요 뭐 이런 거 돼 있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디팩이에요. 디팩. 우리말로 치면 그쪽이 약하기 때문에 글로 뜯는 거죠. 그래서 이노게닉 물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디팩이 있으면 그게 결정 방향으로 이렇게 지게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결정이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 그 크리스탈 바운더리가 여기 있다 칩시다. 그러면 크랙이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리콘 웨이퍼 잘라본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잘 잘려요. 그냥 이렇게 끝에 이렇게 약간 흔주고 톡 자르면 그냥 일직선으로 팍 잘리거든요. 이게 걔네들이 이렇게 크랙이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있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물질이 크랙이 가는 걸 이용을 해서 어떤 사람이
나노 패터닝 기술을 만들었어요. 크랙이 가는 성질 이용해서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한 거죠. 그래서 그게 왜 한국에서 되게 인기가 있었냐면 그 사람이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하고 보통은 뒤에다가 우리로 치면 한양대 모양을 이렇게 한다거나 보통 학교에 마크를 찍어요. 근데 이 사람은 요거를 찍었습니다. 아이유. 왜냐면 그 사람이 아이유를 좋아해서. 굉장히 별 이유는 없었죠. 근데 그 사람이 아이유를 되게 좋아해서 이 패턴을 아이유 모양으로 엄청 작은 나노 패터닝을 한 거예요. 나는 다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제가 알았어요. 아니 아이유를 왜 이렇게 하지? 뭐 줄임말이 뭐 인천 유니버시티인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생각했는데 봤더니 이게 그냥 뭐 한국 가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좋았죠. 왜냐면 한국 가수를 아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떤 모양으로 나노 스케일, 마이크로 스케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굉장히 엄청난 기술이겠죠. 그래서 뒤에서 설명을 한 가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어떻게 돼 있냐면 D램, 저도 뭐 이쪽은 잘 모르지만 D램이라는 요 회로가 있어요. 반도체가 있는데 이게 그 우리 볼티지를 주려면 게이트와 게이트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회로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 회로와 어떤 요 옆에 안 보이지만 이 회로와 이 회로가 있어요. 그 회로의 선 폭이 20나노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줄이면 줄일수록 우리는 얇은 거를 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옛날에 그 핸드폰 탱크폰이었잖아요. 그죠? 엄청 두꺼웠어요. 그게 점점 그 작아지는 게 이게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그게 굉장히 작아지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머리카락이 일반적으로 다 7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요 20 나노미터 정도로 규칙적으로 선폭을 만들려면 당연히 이 선폭이 이렇게 있으면 그리는 건 쉽죠. 이렇게 일자로 그리는 건 쉽죠. 근데 이게 일자가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다 튀어나와 있어요. 이 오차 범위가 2나노 정도밖에 안 돼야지만 이게 지금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2나노지 이걸 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리소그래피 공정으로 이거를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파장이 짧아져야 빛의 회절이 많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는 극자외선이라고 해가지고 파장이 거의 190나노미터 되는 걸로 이렇게 노광을 해주게 되면 이 패터닝 오차 범위를 굉장히 줄일 수가 있어요. 이건 공대 신소재 쪽에서 많이 하는 기술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 노광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두 가지 형태의 포토 레지스터라고 이렇게 들어봤죠.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광이 여기에 이렇게 비쳤어요. 이게 포토 레지스터가 네거티브가 있고 포지티브가 있거든요. 이게 있으면 포토 레지스터가 이쪽에만, 그러니까 레지스터가 없는 데가 이렇게 맞았어요. 그죠? 여기는 있으니까. 그것만 이렇게 애칭될 수 있게끔 만드는 거를 네거티브 포토 레지스터라고 부르고, 이게 포지티브 포토 레지스터는 여기서 보면 요 레지스트가 있는 데만 이렇게 남는 거, 이거를 포지티브 레지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노광으로 이제 리소그래피를 할 때 이거를 먼저 비춰주고 애칭하고 거기에 뭘 쌓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원하는 거를 쌓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가 이렇게 있는 차이점, 이거는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아니죠. 봐보세요. 예, 지금 모르겠어요? 여기 있죠? 그러니까 레지스트가 있는 데가 여기 이렇게 나온 거고, 이거는 없는 게 있는 데가 이렇게 나온 거죠. 알겠어요?
맞죠? 그죠?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거 차이 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요거 네거티브, 포지티브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 이런 거 이렇게 하기 좋아. 변별력 있는 문제로. 그럼 자고 있으면 못 맞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하는데 이걸 왜 하냐? 아까 말했듯이 파장이 짧아져야 회절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리소그래피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최근에는 이거 극자외선이라고 해가지고 익스트림 UV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그걸 패터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여기 뭐 아모퍼스 카본 뭐 하드 마스크도 있고 더블 패터닝 테크놀로지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복잡하죠. 비싸요. 그래서 비싸. 좋은데 비싸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게 있냐면 치고 이 물질 안에 어떤 고분자, 전도성 고분자가 있어요. 전도성 고분자가 여기 있고 고분자가 큰 매트릭스로 존재를 하고 여기에 어떤 가교 물질을 집어넣습니다. 조금 집어넣게 되면 그 당연히 전도성 고분자 있고 가교 물질이 있는데 내가 여기만 그 빛을 비췄어요. 라이트를 이렇게 비췄어요. 비추면 여러분들 전에 제가 말했던 것 중에서 가교를 시킬 때 열을 주는 것도 있고 광을 주는 것도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여기에 주게 되면 얘만 이쪽에 있는 부분만 크로스 링킹이 일어나겠죠. 그죠? 크로스 링킹이 일어나면 이 전도성 고분자를 어떤 솔벤트로 씻는다 칩시다. 씻어요. 씻으면 여기만 이렇게 없어지겠죠. 이렇게 얘만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런 모양으로 전극을 만들 수가 있겠죠. 용액공정으로. 그죠? 저런 비싼 장비 안 써서, 안 쓰고 이런 식으로 패터닝이 된 어떤 걸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렸을 때 우리 그거 했나? 그 스티커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막 문대면 아니에요? 모르나? 나만 아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떼면 무슨 모양으로 나오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쪽 우리가 스티커 하는 부분에만 뭐 다른 물질을 넣어서 이제 피부랑 접촉력을 되게 좋게 하는 어떤 물질을 넣은 거죠. 그래서 이런 물질을 해가지고 이런 모양으로도 만들 수 있고 뭐 이런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고 어떤 모양으로도 이렇게 다 만들 수가 있죠. 왜냐면 마스크만 다른 거 쓰면 되니까 우리 스티커 붙이듯이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아이유 좋아하면 이렇게 아이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해가지고 패터닝을 하면 여기만 남고 나머지는 다 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술이 있는데 아직은 얘네들이 그냥 저런 그 리소그래피나 등착에 비해서는 많이 전도성이 많이 딸려요. 그래서는 아직은 많이 이 상용화돼서는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